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선 올해 최대 60조 원어치의 자사주가 소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자사주 소각 금액은 지난해 21조 4천억 원에 달했는데 올해 최대 60조 원으로 늘게 되면 주가를 추가로 밀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신규 자사주 매입이 줄고 합병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으로 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서울 아파트 상승세 둔화 속에 강남 지역 위주로 고가 아파트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하락세가 나타난 겁니다. 삼성전자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AI 경험을 앞세운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카카오 T 앱을 열지 않고도 음성 명령으로 택시를 부르는 등 AI 비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가격은 일반 모델 125만 4천 원, 울트라 최고 사양은 254만 5,400원인데 메모리 가격 급등 여파로 전작에 대비해서 최고 19.6%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예상치를 웃도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강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또다시 신고가를 썼고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금융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열을 우려하며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고 뉴욕 증시에선 2008년 금융위기의 전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6,200을 넘어서며 거침없는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포인트씩 뛰는 느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구간에 들어선 것만큼 투자자들의 고점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축포만 울려도 되는 건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주가가 정말 상승 탄력이 너무 강합니다. 마치 하루에 100포인트씩 뛰는 것 같아요. 6,000 넘어선 지 엊그제인데 벌써 6,200도 뛰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탄력이 센데 문남중님 오늘 분위기는 뭐 엔비디아인가요? 왜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오늘은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요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대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온 부분들도 있지만 네. 향후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 긍정적인 발표가 있었고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 변동성을 일으켰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AI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들이 네. 변동성을 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일단락 시켜줬던 요인들 중에 하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대내적으로는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 또 예.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5천에서 6천 가는데 3달 정도 걸렸는데요. 네. 이제 5천에서 이제 6천, 6천에서 또 7천 이런 기대감들이 앞으로 커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단축되는 일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도달하는 게요. 전부에서 네. 올라가는 네. 기간이. 네. 예. 사실 어제 6천이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6,200이거든요. 6,200.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를 보면 방향성보다는 속도가 문제이긴 하지만 예. 지금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기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다음 달 정도에 6천이 아니라 7천선 역시 우리도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때래요. 네네. 그러니까 1,000포인트가 더 올라가는데 한 달 정도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지금 그 정도로 탄력이 강한데 뭐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실적 AI 우려가 좀 잠잠해지고 3차 상법 개정안까지
모두 호재네요. 지금 보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도 다 호재 증시가 올라갈 여건밖에 지금 없는 거네요. 지금도. 예, 맞습니다. 이제 호재가 맞습니다. 이제 네. AI 반도체 산업이 일단 계속 잘 나갈 예. 거라 2026년에도 예상이 되고 예. 또한 정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후로 일관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그 일관성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개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설득을 시켰다. 네. 이제 확실히 이제 믿을 만한 그 코스피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제가 하나의 그 성과를 보면 예. 그 정부의 이제 부동산 시장 그 압박 정책이 처음에는 안 먹혀 들어가다가 지금 현재로서 이제 먹혀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오늘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강남 3구랑 용산구의 집값이 하락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큰 뉴스거든요. 그래서 예. 자금이 일단 보통 때 같으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야 되는데 예. 이것을 어느 정도 막는 데 성공을 해서 앞으로도 이제 이 자금이 코스피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돈이 정말 돈의 힘인데 돈이 증시로 몰린다. 부동산 자금으로 갔을 자금이 생산자금 시장인 증시로 몰리니까 주가가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오름의 상당 부분 뭐 삼성전,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아마도 상승분의 뭐 거의 90% 이상이라 그러면 좀 과장된 것처럼 들리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가 수준, 삼성전자, 뭐 지금 SK 하이닉스 이게 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과연 이게 뭐 전망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리는 증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논리를 보면 올해 추정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를 반영해서 네. 선제적으로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당사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171조 원에서 201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신증권에서요? 예. 올해 네. 삼전 이익을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이제 27만 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연초 이후에 이 반도체 가격 동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예.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마련되면서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반도체 가격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제 가격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수익을 바탕으로 한 이 기대감들이 관련된 기업들 주가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구도가 깨지기 전까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현재 연장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연장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분위기가 쉽게 깨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신증권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올해 201조 이렇게 봤는데 영업이익이 뭐 2027년 또는 2028년 그 미래의 영업이익이 과연 얼마나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수치들을 제시하는 이유들을 보면 예. 아마 삼성전자의 기술 회복력이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대비 HBM 납품에 대한 인증이 좀 지연되면서 기술 격차가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은 부분들이 있고 네. 또 고수익 제품인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HBM4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예. 타 경쟁사 대비 속도가 상당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올라갈 여지도 있고요. 예. 지금은 범용 디램에서 랜드로 가격 인상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당사에서 이제 올해 연간으로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치 201조 원. 예. 사실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향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순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이 숫자를 얘기한다라는 자체가 의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순이익 전망치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니까 지금 뭐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정말 놀랍기 때문에 그 순이익 증가치를 토대로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이 전하고 있는데 무슨 일기예보 전하듯이 계속 바꾸고 있더라고요. 상승세를 미리 좀 예상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회사의 예, 저도 이제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향후 미래 10년까지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10년이나 예, 10년이나. 이익이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네. 그 HBM4를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양산을 하고 네. 거의 독주 체제로 갈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이 기술력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제 두 회사의 우리나라의 특징이 네. 상당히 고급 인력을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서 고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 국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독주체제라 보는 것이고, 네. 그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해이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 이제 먼저 네. 뛰어들고 삼성전자는 그보다 낮은 D램 시장에 머물러 있어서 결국 삼성전자 이렇게 추락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네. 삼성전자가 뒤늦게 이제 HBM 시장에 기술력을 투입해서 이제 투자를 하니까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그 HBM4를 먼저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하는 것이라서 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디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결국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코스피가 지금 6천을 넘어서고 5천에서 6천 가는데 한 달, 또 6천에서 또 한 달이면 7천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리 문남중 연구위원님께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공매도를 많이 하겠다 이런 뭐 통계를 예고하는 대차거래 잔액이 늘어나고 또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에도 투자 상품이 늘고 있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좀 높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요? 올해 연초 이후 그리고 2월 25일까지의 통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ETF 상품 중에 코스피 200 선물을 추정하는 인버스 ETF가 있는데요. 네. 금액 자체를 놓고 온다고 하면 9,930억 원 정도 네.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지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손실이 상당히 큰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통계 말고도 이 네. 코스피의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순 보유잔고 비중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예. 2월 20일 기준으로 0.31% 정도 되는데 예. 가장 높았던 때가 지난해 9월이었고요. 아. 그때보다는 좀 이 지수가 내려온 상황이고 비중이 줄었군요. 시가총액이 하도 커지니까 분모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21년도 일평균 비중이 0.4%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하회하는 네. 0.31% 정도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이 공매도 잔고를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그 시선 자체가 개인들이 인버스를 투자하는 것만큼 네.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공매도 대차거래량은 늘어나더라도 시총 비중으로 낮아지니까 말씀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시에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했네요. X에 올린 것 같은데 주가 누르기, 지금 현재 주가 누르기 약법, 주가 누르기 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3차 상법 개정안에도 이 주가 누르기 약법, 이거는 주로 대주주들이 상속할 때, 상속이나 증여할 때 주가 수준을 좀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이걸 막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아쉽게 생각하면서 요게 된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오를 것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시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하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밝혔습니다. 자, 이 지금 증시 하락 배팅도 있지만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의 회장이 얘기를 했네요. 지금이 무슨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요? 무슨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 금융 거물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게 좀 맞는 말일까요? 예, 전체적으로 2008년 같이 그렇게 금융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단 2008년도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 2008년 기준에서 과거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냐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담보대출에서 담보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하면 대출 기준을 느슨하게 해서 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하고 하지만 10년 동안 오르던 주택 가격이 그때 꺾였고 2008년도, 2007년도부터 결국 뭐냐면 개인도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사건인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었는데 지금은 AI 신기술이다. 이게 시장이 과도하게 이거에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AI가 주도하는 산업이 되는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네. 하지만 AI 산업이 이렇게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은행이고 투자자고 너무 낙관론을 가져서 대출 기준을 느슨하게 하고 너무나 많은 과도한 투자를 한다. 예. 그리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 경쟁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데 네. 이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예.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우리 현재 뉴욕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그게 어떤 시장의 큰 조정의 뭐 전조가 될 건지 그게 우리 영향이 미칠 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연구위원님, 문남중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미국이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마다 가장 먼저 불거지는 게 AI 관련된 논란인데요.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기상조다. 네, 그 핵심을 보면 항상 지금의 AI 기업들이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캐펙스 투자는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는 게 논리입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IT입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 추정되고 있는 EPS 증가율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평균 14%보다 이를 압도적으로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반박 논구로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연간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IT가 실적을 주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IT의 수익화 논란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들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이 출시되면서 인터넷 혁명을 경험을 했고요. 또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을 거쳐왔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 지속됐던 기간들이 각각 18년과 15년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은 22년도 11월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는데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는 앞으로도 한 9년 정도는 충분히 AI 혁명이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AI의 산업 트렌드를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지금은 지능형 웹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간단한 웹 작업을 AI가 해주는 단계인데 2028년도가 돼야 에이전틱 AI, 수행 비서 역할을 하는 AI가 도래하고요. 네. 2030년이 지나야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얘기하는 피지컬 AI가 도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2030년 피지컬 AI 시대는 이런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사실 지금은 AI 버블 논란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성급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젠슨왕이 얘기한 지금 것들 전해주셨는데 에이전틱 AI, 비서형, 수행비서 같은 그런 AI가 지금 물결을 일으키고 있고 곧 이어서 이제 로봇공학 같은 피지컬 AI가 될 거다. 2030년에 좀 꽃 피울 거라 그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뉴욕 증시에서는 AI가 이제 자꾸 진화되고 확산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이 잠식당할 거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주춤하잖아요. 그래서 뭐 AI 뭐 붕괴다, 공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게 지금 현실화된다. 실제로 증시는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산업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완전히 파괴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진 예, 않겠죠? 지금 이제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학 용어로 이제 창조적 파괴라 그러죠. 창조적 파괴. 뭔가 창조적인 기술이 나오면 손해를 보고 또한 파괴되는 그런 산업들이 생긴다는 것인데 제가 간단한 예로 저희 대학교에서도 약간 AI가 나와서 이제 풍습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전에는 이제 연구 조교를 많이 도용했었는데요. 예. 문서 작업이나 이제 데이터 작업을 이제 사람이 조교들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챗 GPT나 뭐 제미나이가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하는 걸 떠나서 일단은 밤에 시켜도 이제 네. 불평이 없으니까 24시간 돌려도 불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연구 조교를 줄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재편이 됐죠. 네. 하지만 또 조교 숫자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 조교를 늘렸습니다. 교육 조교로 예. 연구 조교를 예.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학부생들한테는 더욱더 조교한테 서비스를 많이 받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산업 재편이 되는데 물론 초기에는 혼란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노동자를 재편함으로써 수공업이 완전히 파괴가 됐지만 예. 또 그럼으로써 이제 서비스업이 활성화됐는데 지금이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혼란이 있는데요. 다행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AI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중심적인 시장이 아니라 반도체 중심적인 산업이라서 결국 이런 식으로 가도 우리나라 시장은 피해가 없고 더욱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AI 디스럽션이 일어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 조교는 줄이지만 교육 조교가 늘어나니까 전체 일자리가 더 안 줄을 수도 있겠다. 산업은 재편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코스피가 6,200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많은 지금 투자자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수준의 평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 뭔가 고점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 주식을 가져가야 되나 불안감이 많습니다. 문남중 의원님, 네. 계속 주가는 오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렇습니까? 계속 네. 오를까요? 어떤 조정의 신호 같은 거를 뭘로 봐야 될지 어떻게 좀 주목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증시 수준은 사실 팬데믹 이후 형성된 증시의 상승 추세라는 국면에 놓여 있는 상이라서 네. 그 발단을 눈여겨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 팬데믹 이후에 문제가 됐던 거는 물가 급등이었고 네. 이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했던 게 물가가 잡히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는 통화긴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정책 금리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정책 금리요. 예, 네. 이 실질정책 금리는 한 나라의 기준금리와 한 나라의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 그리고 올해 1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2%이기 때문에 네. 2.5에서 2%를 빼면 이제 네. 0.5%가 산출이 되죠. 네. 그래서 실질정책 금리가 플러스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정책 금리가 플러스 구간에 놓인 국면에서는 한국 증시가 상승 강도가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항상 확인됐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실질 정책 금리가 플러스인데 증시는 상승된다. 어떤 인과관계가 좀 있습니까? 연결 관계가? 물가 오름폭 둔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네. 팬데믹 때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이 물가 급등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떻게 확인을 앞으로 해야 되냐면 실질정책 금리가 0에 수렴하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의 상승 강도가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예.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 증시가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신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게 동결을 보고 있고요. 예. 이런 전제하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계속 오름폭을 높여간다라고 하면 실질정책 금리가 0에 수렴하는 흐름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물가가 오르는지 여부 이를 통해서 실질정책 금리가 0에 수렴하는지 여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의 증시가 어느 시점에서 하락 전환하는지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강민욱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추세의 전환, 증시 추세의 전환. 지금 봐서는 뭐 바로 올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느낌이고요. 어떤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어떤 걸로?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 이제 반도체 시장은 계속 잘 나갈 것 같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서 전 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하지만 저희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면 변동성 또한 늘어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위험한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국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지수 추종 ETF 정도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잘 구성하는 것이 훌륭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시 친화적인 정책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어제 내용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의무적으로 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데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다 나왔을 텐데 어떤 건지 이게 시장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까요? 네, 뭐 어차피 주식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감소한다라는 것 자체는 네. 주식 한 주당 뭐 이익 증가가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맞고요. 네. 또 배당을 할 수 있는 총 재원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예. 사실 미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 부분이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주주 배정 그리고 임직원 보상 또 우리 사주조합 시행 그리고 주식의 포괄 교환이나 합병 그리고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기 주식을 또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됐다 그런 허용된다라고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아. 재계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앞으로 취득할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그 기조 자체가 현재로서는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코스피 중심의 정부의 어떤 정책이 쏠렸던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전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요? 앞으로는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네. 코스닥 시장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스닥이에요. 예. 현재 강세 흐름은 이제 코스피가 강세지만 코스닥에도 좀 관심을 가져라. 이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아까 문남중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경영권 방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활용을 해왔던 걸 못하게 되니까 조금 불만은 있는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들도 주총에서 이제 결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쉽게 예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좀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이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정부는 이제 자사주 취직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소각을 못하면 이제 취직을 할 만한 동기가 많이 동기가 없다.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소각을 해야 되니까 개미 투자자한테 유리하고 주식시장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이제 동의를 하고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그럼 네. 이제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경영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좀 우리나라의 특수한 그런 구조적 재벌 시스템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재벌이라는 제도가 이제 최대 주주가 예. 이게 CEO를 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너 최대 CEO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사주 취득을 이제 경영권 방어나 이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는 요인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결국 뭐냐면 자신의 지배력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이제 조기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이 법이 약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논란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미 투자자들은 열렬히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사주를 사기면 뭐하나 빨리 태워 없애라 하는 게 이제 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니까 특히 뭐 증권회사, 보험회사, 금융회사들이 자사주가 꽤 많은 모양이죠. 이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 통과되니까 그쪽에 좀 관심이 늘어나더군요. 그래서 올해 그 외국인들도 그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 지난해에는 전적으로 전기전자 위주로 많이 샀고 전기전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순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인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섹터는 금융 쪽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들을 보면 증권주, 이제 증권주에서 이제 보험주로 그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외국인들이 올해 금융 업종에 주목한다라는 것 자체는 한국의 상법 개정안 관련된 정부 정책과 발맞춰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같은 장세 흐름, 뭐 코스피가 지금 6천을 넘어서 마치 뭐 거침없는 상승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당장은 반도체가 주도주를 계속 이어갈 거다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뭐 반도체만 계속 쳐다볼 수도 없으니까 좀 반도체 이외의 업종 어떤 부분이 좀 이익이 늘어날 건지 어떤 부분이 앞으로 나갈 건지 혹시 강민욱 교수님부터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그걸 알면 이제 제가 네. 투자를 하겠지만 제가 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일단 경제학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해석은 잘하는데 네. 미래 예측은 경제학자들이 잘 못해요. 약간 그래요? 제 얘기를 듣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제가 TV를 보니까 이제 역술가 무속인들도 비슷하더라고요.
과거는 잘 맞추는데 네. 미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좋은 종목이라면 반도체가 이제 첫 번째고 그 당연히, 관련 네. 두 번째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죠. 로봇. 네. 근데 그 로봇을 만든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쪽을 말씀을 드린 것은 아예 시장을 바꿔서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의 5천, 코스피 5천이 이미 달성이 됐고 네.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코스피 시장이 성공을 했는데 결국 정부의 두 번째 목표 그리고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 네. 기존에 있던 큰 기업들의 활성화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 먹거리, 그 미래 산업,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한 기업의 활성화인데 그것이 코스닥 시장일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정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도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학자의 좀 예상을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문남중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앞으로 코스피 지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코스닥 시장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정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 아마 코스닥 2000 이를 우리가 조만간에 좀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2000이 가능할 거다. 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은 네. 여전히 기존 주도 업종인 반도체 봐야 되고요. 네. 어차피 증권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증권주들도 올해 좋을 겁니다. 특히 증권주.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43%또 증가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주가가 올라갈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지난해 외국인들이 10월부터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샀는데 실제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 8월에요. 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부각될 여지가 있어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좋아 보이고요. 네. 당연히 노보틱스 관련해서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상은 현대차 그룹주 정도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증권,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노보틱스 정도를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6천을 넘어 6,200까지 뛰는 강세장에 관련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습니다. 미 연준처럼 금통위원들의 미래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도 처음으로 공개했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로 높였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앞으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을 좀 한국은행이 또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까? 네, 사실상 시장에서도 오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도 만장일치 동결이 나왔고요.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K 점도표가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의 K 점도표.
네. 점도표. 뭐 연준은 보통 이제 연준 위원들이 부팅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금리 전망치를 공개를 하는데 네. 뭐 한국은행도 금통위원은 총재 빼고는 6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총재를 포함한 7분이 모두 3표를 가지고 총 21표가 행사가 되게 됩니다. 1인당 3표씩 행사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점이 그럼 20 저기 보이는 게 21개라는 21개입니다. 네. 뭐 거기서 앞으로 6개월 뒤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이 적당한가를 투표를 하는 거고요. 6개월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우세했던 정답은 가장 우세했던 결과는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네, 금리 동결이 총 14표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가 4표, 그리고 네. 금리 인상이 1표가 나왔었습니다. 인상도 한 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오늘 점도표 발표 직후에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같이 올랐습니다. 일정 부분 앞으로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의 채권 가격이 프라이싱을 크게 했었는데 지금 점도표 결과 금리 인상의 의견이 한 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되돌려지는 흐름들이 발생하면서 네, 오늘 이제 시장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7분이 3표씩 행사한 21표 중에서 14표가 그대로 유지라 그러면 6개월 동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6개월 뒤에 한은의 기준금리도 2.5%가 될 가능성 클 것 같고요. 네. 6개월 뒤면 8월 정도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올해 하반기 초반까지는 기준금리 전망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지금 그 K 점도표, 우리 점도표가 처음 내놓아서 처음에 중요한 얘기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미 연준도 지금 점도표를 내고 있어서 이창용 하는 총재가 미국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벤치마킹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혹시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까? 연준의 점도표? 연준의 점도표는 큰 구성 측면에서는 국내랑 똑같은데 연준의 점도표는 앞으로 1년 뒤에 금리 인하, 인상 또는 동결에 대한 전망치들이 보팅이 되게 돼 있고요. 네. 한국은 이제 기존에는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다가 네. 이번에 그 시계를 6개월로 확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미 연준은 한 사람이 한 표만 행사하는 거죠? 거기?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 3개. 네. 3개가 자기가 다 똑같이 안 해도 되겠네요? 네, 3개 다르게. 각자 다르게 이제 찍어도 상관이 없고요. 동일하게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점도표 말씀을 잘 해주셨고 또 다른 건 뭡니까? 네, 두 번째로는 수정 경제 전망이라고 해서 네. 직전에 발표됐던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국내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수정이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로 상향 조정됐고요. 네. 물가 역시나 기존 2.1%에서 2.2%로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거기다가 최근에 민간 소비도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는 걸 고려해서 네. 아무래도 성장률 전망치가 좀 크게 상향 조정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은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악재겠죠.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이제 인하를 할 확률들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할 것 같고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예상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하에 대한 전망은 거의 소멸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문제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낮췄어요, 내년은. 네. 올해는 성장을 좋게 보지만 내년 성장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한은의 의견들이 감지가 됐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각에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까 점도표는 K 점도표에서 21표 중에 14표가 유지 2.5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년 성장률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낮춰진다면 6개월 이후에 혹시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상 이번에 제가 이제 물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가 올라가는 거요? 네, 물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건 성장률만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 이제 인하를 이제 내년에 성장률이 낮아졌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졌다는 건 또 반대의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물가 전망치 발표 이외에도 통화정책 방향문이라고 해서 물가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을 공표를 했습니다. 예. 내용들을 조금 뜯어보면 작년에 유가가
크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올해 YOY로 이제 올해 8월 달부터는 그게 플러스적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에. 1년 전에 비해서 플러스로 갔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1,400원대 환율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네. 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에 영향을 미치고요. 예.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고려됐을 때 올해 하반기에 물가 전망치가 실제로 한국은행의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록 이번 그 K점도표의 결과가 금리 인하 전망이 소수 의견 측면에서는 조금 무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뭐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는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들은 뭐 사실상 낮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금리 연 2.5%인데 연말까지 쭉 이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그렇게 예상을 혹시 맞습니다. 연내 연내 동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내년의 방향성을 인상과 인하 이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아마 인상과 인하 의견이 아마 반반 정도를 일단 시장에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세 번째 강조하실 부분이 있나요? 뭐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멘트라고 보시면 되실 예. 것 같고요. 사실상 지난 1월달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의 멘트가 다소 매파적 의견들이 강했습니다. 뭐 성장도 괜찮고 물가도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시사가 됐었는데 네. 이번 금통위에서는 채권 시장의 금리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피력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하는 총재도 국채 금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 뭐 여기에 대해서의 유동성 위축 가능성들을 크게 우려를 했었고요.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다 보니까 뭐 하는에서도 그동안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과했고 뭐 국고채 금리는 앞으로 조금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오늘 금통위 직후에 뭐 결과론만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이고 네.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지만 한국은행의 채권시장 안정 의지가 오히려 크게 반영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혹시 이창용 총재 발언 중에서도 그 외에도 주목한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환율과 부동산에 대한 의견들은 여전히 유지가 됐고요. 환율, 부동산. 뭐 고환율에 대해서도 뭐 일단 직전 1,480원대에 비해서는 지금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예. 환율 리스크가 이전 대비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된다는 멘트들은 유지가 됐습니다. 네. 뭐 거기다가 집값 역시나 뭐 가계대출 규모 자체는 감소했지만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더 모니터링해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멘트들이 등장을 했고요. 네. 뭐 이런 금융 안정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의지를 봤을 때는 앞으로 통화 정책의 뭐 특이한 변화보다는 현재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 정책 운용을 뭐 계속적으로 운용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기초적으로 지금 이미 1,400원대에서 계속 있는데 단기적으로만 보면 하루 이틀 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1,420원대. 혹시 맞습니다. 단기적인 무슨 변수는 있었습니까? 뭐 단기적인 변수는 일단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일단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그동안 뭐 서학개미 이런 의견들로 인해서 외화 유출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뭐 실제로 이제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화랑들을 고려할 때는 이전 대비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뭐 두 번째로는 올해 4월 달부터 한국 채권 시장이 선진국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4월부터요? 네, 맞습니다. 뭐 4월부터 편입이 시작되지만 뭐 편입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자금들이 선제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들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편입되기 전으로 또 편입되고 나서 그러면 채권을 사겠다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면 이게 환율에 계속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는 이창용 총재의 멘트도 그랬듯이 뭐 1,400원대에서 다시 이전 1,300원, 1,200원대로 복귀 자체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워낙 환율 자체가 자금 유출입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재료가 또 희석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1,400원대 중반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금통위는 이제 기준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2.5%로 다음 달에 있을 미연준의 FOMC 역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 이제 5월에는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바뀔 텐데
연준은 언제쯤 금리를 내릴까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이번 3월 회의 그 이후 전망. 네, 사실상 직전 물가 지표가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확인이 되면서 네. 지금 연준의 선물상에 반영된 금리 인하 확률도 일단 3월 달 금리는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들이 높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뭐 조금 말들이 많은데 결국에 고용과 물가의 둔화 확인되어야지 사후적으로 연준이 인하할 가능성들이 클 것 같고요. 예. 뭐 두 번째 문제는 파월 이후 이제 케빈 워시라는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후보의 성향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케빈 워시 그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뭐 앞으로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연준이 나설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이외에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죠. 뭐 QT라든지 이런 양적 완화, 양적 긴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나설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케빈 워시의 그동안의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올 한 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뭐 기존 4, 5회에서 현재 2, 3회 정도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당초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목이 됐을 때는 시장이 잠시 출렁이면서 매파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취임 전후로 해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정책에 따라서 혹시 이게 무슨 변동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증시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그럴 걱정은 좀 안 해도 되겠네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뭐냐면 케빈 워시 후보 자체는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QT 정책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 맞습니다.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파는 양적 정책이고요. 긴축. 예. 연준의 과도한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과거에 연준의 QT가 진행됐을 때 시장에서 큰 충격이 없었던 이유는 예. 연준의 RRP 영래포 잔액 잔고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시장에 국채를 팔더라도 MMF와 같은 대체적인 자금들이 채권들을 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의 지준이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네. 문제는 현재 연준의 RRP 잔고가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이 상황에서 연준의 QT가 이전 대비 공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실제로 연준의 국채 매도로 인한 채권 시장의 충격과 유동성 흡수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고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사모대출 관련돼서 최근에 노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 자체가 이전 대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늦추든지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시장 금리는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 유지될 가능성들이 클 것 같고요. 예. 고금리의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사모대출 관련된 리스크 위험성들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증시가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또 돈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 유동성이 많은 거를 연준의 정책 변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QT 양적 긴축으로 연준이 국채를 팔아서 돈을 빨아들이는 이게 된다면 혹시 우리 시장에 좀 뭔가 이게 발작 같은 걸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아마 은행의 지준을 쓸 수밖에 없는 미국의 유동성 상황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동성 축소 메커니즘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증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뭐 지금 대세 자체가 워낙 수급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연준 얘기했으니까 일본 중앙은행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서 기준금리 올리는 거에서 조금 난색을 표시했다. 그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환율에 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이게? 일단 다카이치 내각 자체는 확장 재정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돈을 정부에서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큰 정책적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재정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정부 지출 측면에서 이자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확장 재정 기조 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전 대비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에 제동이 걸리면 이거는 환율 측면에서는 엔화 약세 요인입니다. 예. 뭐 지금 최근에 국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특히나 원화의 흐름을 보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의 위안화보다는 일본의 엔화와 동조화되고
정상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 자체의 방향성이 강세에서 다시 약세로 반전되게 된다면 원화 역시나 뭐 엔화와 동조화돼서 약세 압력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리스크들은 뭐 저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올 들어서도 코스피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전망도 밝습니다. 코스피 8천까지 나오죠. 상승 주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올해는 물론 2027년을 넘어 2028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주가 상승은 당연하겠죠. 즐길 때입니다. 취하진 마십시오. 살 때나 팔 때나 나눠서 해야겠죠. 반도체 쏠림도 곤란합니다. 이익이 날만한 업종에 분산 투자 필수입니다. 적당히 이익을 챙겼으면 빠져나올 생각도 해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